네. 안녕하세요. 저 공글신 회장을 맡고 있는 나경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원래 2시에 시작인데 너무 늦어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강사님 되게 귀한 분 저희가 모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 멘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고영 선생님은 이제 진정 성공한 삶은 자신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이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자기만의 철학을 또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비형 인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새로운 리더십 그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설립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비형 인간 책도 나와 있어요. 책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경험을 통해서 나비형 인간의 7가지 그런 행동 법칙도 만드셨고, 그런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저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저소득층 분들이라던가 자활센터에 계신 여성분들, 아니면 뭐 파산한 실업가 이런 분들한테 자신의 그런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80% 이상 기부를 하시면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앞으로 공신과 되게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SCG라고 하는 이제 프로보노들의 집단이나 다름이 없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저희가 지금 학생들한테 하고 있는 공식 활동이 사회인 버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또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사회인 분들한테 그런 멘토링 같은 걸 해주시는 거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프로보노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바탕으로 그런 공신의 사회인 버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유니세프에서 이제 유산 기증을 하시면서 유산 그런 기증하는 운동에 불을 붙이시기도 했고, 2009년에는 한국 청년상 특별상도 수상을 하셨고, 또 서울시 자원봉사에서 우수상까지 수상을 하셨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 직접 강의를 듣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SCG의 고영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너무 소두가 길었는데 실제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외국계 기업,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지금 뭐 이사 컨설턴트로 있고요. 이번에 승진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제 나이가 지금 35인데 좀 빠른 편이죠. 이사를 달았으니. 그리고 이제 현업은 주로 이제 하는 일들은 중장기 전략, 신사업 개발, 특히 이제 신수종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 혁신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제가 있는 딜로이트는 한 회계사가 한 1,800명 정도,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948년도에 생겼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17만 정도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직업이 그러하고 여러분처럼 이제 봉사활동을 하죠. 저도 주말에 지금과 같은 시간에 이제 제 시간을 좀 나눠 쓰는 형태인데, 소셜 컨설팅 그룹이라고 혹시 소개하기 전에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난 좀 들어봤다.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원자 떨어졌어요. 네? 지원에다 떨어졌어요? 뭐 지원했었죠? 한미 파슨스. 따뜻한 동행 프로젝트. 하미 파슨스라는 단체에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만든 장애인 돕기 위한 따뜻한 동행 복지법인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컨설턴트가 되는 법, 뭐 이렇게 경력,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이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실제 활동과 향후 나의 비전과 연계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로 학년이 어떻게 되죠? 1학년 있어요, 1학년? 1학년 같이 안 보이는데? 대학원 1학년은 아니요? 석사 1학기? 네, 2학년. 2학년. 자, 그럼 3학년. 혹시 4학년 있습니까? 4학년. 4학년. 손 안 든 사람들 뭐예요? 졸업생들이? 대학원 1학기. 2학기. 혹시 3학기? 대학원생도 있군요. 놀라운데? 공신이 지금 생긴 지가 얼마 됐죠? 5년 차. 벌써 5년 차죠. 여러분 보면 뭐든 간에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차별화된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르다의 결정은 사실은 단순한 생각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히스토리에서 사실은 대부분 다 결정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인생이나 아니면 좀 아쉽다 후회하는 인생의 대부분은 히스토리가 일반적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뻔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차별화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 히스토리에서 완전 많이 다른데 이 히스토리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도 우리가 느끼기에 다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 묵상을 안 하고 평상시에 고민을 안 하면 저 내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지금까지 이제 20살 됐는데 어때요? 본인의 히스토리 생각해보면 좀 뭔가 달랐던 게 있습니까? 남들 중고등학교 같은 시절을 보냈던 내 20년간의 삶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학원 1학년 석사 2학기 우리 친구는 어떻습니까? 한 25쯤 됐죠? 몇 살이에요? 그냥 편하게 20대 후반입니까? 제가 왜 이야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이 이제 미래에 어떤 특정한 비전을 향해서 바뀔 때가 된 겁니다. 실제. 지금 30살 넘었습니까, 혹시? 아, 네, 30살이에요? 제가 옛날에 공신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29살, 39살, 49살, 59세, 69세가 중요합니다. 이 9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를 좀 이야기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 히스토리를 제가 찍으면 오늘 가서 이제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의식이 철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무의식도 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무의식도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 무의식이 뭐죠? 무의식이 뭐예요? 응? 멍 때리는 거? 네. 약간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꿈꾸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또 뭐 할 때 나오죠? 아무 생각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 갑자기 상황이 바뀔 때,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생각들과 혹은 심의로 오는 감정,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 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게 무의식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무의식이 언제 결정되냐? 급박한 이 상황 속에 의사결정을 할 때 무의식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실제 보면.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죄에서 이렇게 족제해서 살 때 그 무의식들이 나한테 그런 이 생각에 족쇄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영 컨설팅을 많이 하고 조직의 변화 관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라는 단어가 이제 29하고도 뭐 연결돼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하고도 이 문화라는 단어가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문화가 눈에 보입니까? 문화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문화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문화는 어때요? 문화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각각 학교가 다르죠? 학교 문화에 대해서 고민합니까? 학교 문화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고대 출신인데 고대 들어가자마자 고대 문화가 싫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싫었을까요? 네, 사발식도 있는데 사발식은 단편적인 문화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 어떤 문화에 싫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집단주의적 사고 문화. 너무 이 민족고대 하면서 이 몰아가는 듯한 느낌. 그 다음 두 번째는 개성을 죽이는 문화. 제가 느끼기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도하게 선배 후배의 이 따뜻한 정과 함께 그에 의해서 딴 생각을 하게 못하는. 그래서 후배가 발언을 하면 들어주지 않고 선배의 이 학번에 관한 깡패 이런 문화가 싫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저는 정형외과 출신인데 학부가 정형외과 출신이 갖고 있는 또 문화가 있어요. 무슨 문화가 있냐면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이데올로기. 대학의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대학 다닐 때보다 제가 지금 10년 전, 15년 전인데 이게 지금 문화가 뭐가 있냐면 가치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가치.
특히 가치가 구조화됐을 때 문화가 나타나. 가치가 구조화되면 이게. 그래서 그 문화를 사실 바꾸려면 이 가치 구조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근데 이게 바로 히스토리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하고. 그러니까 고대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가치 구조가 되어 있고 그게 고대 문화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문화 속에서 내가 합류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저항을 하든지 아니면 변혁을 일으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1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실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멘토링 할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 걸 느낍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걸? 멘토링 해본 친구 공신 들어와서 멘토링 할 때 가장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많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야기 많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좀 한때 과외를 잘했어요. 제가 과외를 꽤 잘해가지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3학년 여자인데 그 반에서 수학은 한 90점 정도 맞는데 영어가 25점이야. 그래서 이제 애가 겨울방학 때부터 저랑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해가지고 1월 달부터 고1로 넘어갔죠. 고1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4월 달에 중간고사 보잖아요. 그 수학이 한 85점 정도 나왔고 영어가 98점 나왔어요. 4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쳐서. 근데 저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킬 때. 여러분 멘토링도 할 텐데 영어 점수 98점 나왔어요. 뭘 했을까요? 뭘 했길래 4개월간 뭘 했길래 이렇게 바뀌었을까? 멘토링 할 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학습법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습법을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 아니야. 지금 컨설팅 하는 것도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원래 고기 잡는 방법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이런 고기가 있으니까 이 고기를 타겟으로 잡아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멘토링 할 때? 잘 생각이 되는 게 저 9살 이야기는 점점 멀어지는데 이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 대상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시각화되어 있는 바로 눈에서 인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에 그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더 연결되어 있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쪽집게 과외 선생님은 딱 요것만 건드려서 그걸로 해가지고 성적을 끌어올려. 왜냐면 딴 거 하면 귀찮고 자기 시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로 족보를 구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 비슷한 것만 딱 풀어 하고는 주는 방식이야. 그죠? 근데 여러분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멘토링 할 때 뭐가 느껴져요? 직접적인 방법,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력과 간접적인 영향력. 사실은 제가 하는 거 뭐냐면 이렇게 파고든다고. 제가 이렇게 걔를 과외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25점 맞던 애를 98점까지 끌어올렸을까? 어떻게 하죠? 왜 그래 또 부담스러워하는데 다 하잖아. 한번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했길래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만나면 멘토링 할 때? 멘티 성향이나 주변 상황 파악을 먼저. 그렇죠. 주변 상황을 파악을 먼저 하고 또 뭐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멘토링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단순 봉사활동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29, 39, 49세, 69세가 연결되기도 하고 히스토리 연결되는데 결국 세상은 변화야 변화. 이 변화라는 단어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네?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에 끊임없이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변화에 완전 속박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면 우리 재밌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거 좀 썼죠? MP3 중에 뭐 썼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MP3. 그렇지, 아이리버. 아이리버에 이게 매달고 다니면서 막 뛰고 다니는 그걸 썼죠. 그 다음에 가운데 목걸이 형태로 했던 MP3 썼죠. 봤죠, 많이. 근데 지금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 누구 때문에 안 보여? 그렇지. 애플에 뭐 때문에? 아이팟. 아이팟이 등장하면서 한때 아이리버가 80%까지 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리버가 그거를 다 놓쳤죠. 누구 때문에? 아이팟의 누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어냈어? 새로운 MP3의 변화를 이끌어냈지. 그리고 그 변화에 기초해가지고 재편시켜버렸다고. 그리고는 아이리버가 순식간에 2, 3년 내에 도산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다 뺏기면서.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는 지금 수긍하고 살고 있다니까. 많은 변화에 특히 IT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우리가 수긍하고 살아. 소비자라. 소비자가 이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수긍하고 산다고. 혁신가들이 있어요. 몇몇 혁신가들이. 그 혁신가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엘빈 토플러의 역사관이지만 엘빈 토플러 역사관이기도 하고 뭐 토인비의 역사관이기도 하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 애플에서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아이팟 끝나고 나서?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죠? 그럼 또 뭐 만들었어요? 아이패드를 만들었죠. 그 사이에 뭘 만들었어요? 지금 ITV 같은 걸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처음에 변화의 모습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랑 이 이야기랑 연결되는데 이 변화의 모습을 계속 그려갈 줄 아는 거야. 소위 말하는 당장 눈에 보이는 시각화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시각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첫 번째 아이팟의 제품이 고객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고 고객과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인접 바운더리의 산업 영역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어떤 제품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시장에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계속 어떻게 끌고 가야겠구나 라는 머릿속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역량을 투입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편승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혼자만 가는 게 아니야.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혁신 제품이 만들어지니까 각종 경쟁자마저도 그와 비슷한 제품을 따라갈 수 없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거슬리는 그 거슬려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형태를 취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형태로 사라져버리는 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멘토링에서도 결국은 애 공부 잘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무슨 변화를 이끕니까? 바로 직접적인 소위 말하는 직접적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점수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이의 뭘 바꾸죠? 뭘 바꿉니까 여러분? 그렇죠. 습관을 바꾸고 또 뭘 바꾸죠? 직접적 요인이 습관이잖아 공부하는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못하는 애들 차이가 뭐예요? 돌이켜보면 해보니까 멘토링 해보니까 차이가 뭡니까? 계획 또 그렇지 계획 중요하지 또 공부할 집중력 그렇죠 집중력 중요하고 또 자신감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기 그렇죠 동기도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또 절제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줄 안다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야? 걔가 하루에 게임 시간을 몇 시간을 갖는가? 그리고 그 게임 시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친구한테 놀자는 문자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그리고 주변에서 두는 막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여러 요인들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대부분의 경험하는 것들이 문제야 문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다르게 인식하고 다르게 풀 줄 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 그냥 남들이 했던 방식으로 그 문제를 접근하고 남들이 했던 방식이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이해돼요?
공신도 좀 달랐던 거지. 공신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 보면 강성태, 강성용 군이 공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전까지 많은 히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학습법이라는 고민, 그런 고민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지금 여러분이 멘토링을 할 때 고민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아이의 변화를 이끄는 게 여기서 끝이에요? 뭐가 있죠 또? 뭘 해야 되죠? 간접적인 요인으로 뭘 바꿔야 되지? 고민 안 해봤습니까? 저는 과외할 때 여러분 말했던 대로 계획, 동기, 그 다음에 집중력, 그리고 뭐 자신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뭘 이야기 많이 했냐면 롤모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롤모델. 그러니까 본인이 닮고 싶은 이 모델, 그 다음에 본인이 활동하고 싶은, 마치 29살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을 확실하게 잡아줬다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머릿속에 박히도록, 너는 29살에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지. 타협하지 마라. 그냥 아빠 엄마가 그냥 일반 가게 하니까 아 나도 그냥 가게 하다가 인생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문화, 예를 들어 문화 기획자가 되기 위한 롤모델을 찾고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대학을 나왔으며, 어떤 경로의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머릿속에 박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영어 공부가 앞으로 문화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뮤지컬을 한국에 데려와야 되고, 수많은 공연들을 한국에 유치해야 되고, 네가 나가서도 박진영처럼 프로듀서로, 양형석 같은 경우는 애를 내보내고 싶어도 영어가 안 돼서 못 내보내는데, 박진영은 훨씬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보내서 원더걸스를 빌보드 차트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려면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 만날 때마다 계속 아침마다 상기를 시켰고 아침마다 하게 했고,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동기와 계획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거기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근데 그게 다일까요? 또 뭘 했겠습니까? 또 뭘 했을까요? 신문을 오려다죠.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제가 그러면서 읽으라고 하고 다시 또 생각을 더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바꿨냐면 바로 부모를 바꿨습니다. 부모와 동생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애를 바꾸기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요? 멘토링 지금 열악한데 환경 가보면 알죠? 어때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많이 싸우면 애가 정서불안일 확률이 커요. 실제 논문을 읽어보면.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엄마 아빠가 어떤 식으로 애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집니다.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주로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 몸 생각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다음 또 어떤 이야기냐면 필요한 게 없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로 뭐가 필요하냐. 근데 공부를 못하는 집안의 엄마와 아이의 소통은 어떻게 되냐면 너 뭐 했어? 이런 식이야. 학원 갔다 왔어? 숙제했어? 뭐 TV 끄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 이런 식이야. 이게 뭘 의미하지? 이 차이가? 앞으로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다시금 말하지만 남들이 했던 방식대로 접근하면 안 돼. 늘 나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새롭게 접근하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들을 찾아내야 돼. 바뀌기 위해서, 뭔가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는 끊임없이 사고한다잖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일상의 자연물의 조형과 연결시켜서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잖아.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부모님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냐면 아이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아이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루에 애가 짜증이 낼 만한 거를 미리 생각해서 그걸 질문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세요?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 자체가 애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냥 적극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지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게 뭔지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짜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애를 지원해줬고 대화를 나눴던 게 뭔지를 저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느껴요, 애가. 엄마가 바뀌는 걸 느끼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더 힘을 얻는 거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해되십니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엄청납니다. 실제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그리고 내가 부모님의 일정 부분의 꿈을 한번 더 크게 이루어줘야겠다. 물론 대학 들어가면 이제 딴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하나 알려드리면 심리에 약하면 변화를 못 익혀냅니다. 알고 있습니까? 심리학과 있으면 심리학과 혹시? 심리학과에서 심리학과 내용이 뭐예요, 주로? 배우는 게 학문 분야가. 저는 지금 네. 카운슬링 쪽만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기본적 네. 심리나 인간 심리나 네. 심층 네. 같은 거 하고 여성 심리, 인간 심리, 또 사회 심리, 사회심, 문화 심리, 조직 심리, 범죄 심리. 그죠? 범죄 심리. 네. 그런 분야가 다 있거든요. 그럼 그게 왜 다 심리로 이렇게 다 들어갈까요? 그 많은 분야에 심리가 집어져서 이렇게 이 조합이 돼가지고 단어들이 나올까? 그게 바로 심리의 실질적인 뭔가 결정할 때 그 심리 작용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이의 이 관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적 영향 요인에 대한 심리적 기제, 이 작용, 각 관계별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잘못된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걸 바꾸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애가 스스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 풀은 알아서 자라죠 그냥. 네. 풀은 이 척박한 땅에서 알아서 자라잖아. 근데 꽃은 어때요? 나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난 키우는 친구들 아무도 안 키워요? 좀 상망하네. 혹시 한번 꽃병에다가 이렇게 꽃 키워본 친구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심코 놔둬버리면 잘 자랍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 그죠? 물을 주는데 어느 시점마다 주는 걸 계산해야지. 그리고 꽃이 얼마 정도 계속 피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그 사이사이에 물을 줘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찬가지. 근데 부모님들 중에 애를 잘못 키우는 부모는 그런 고민을 안 해. 애 지금 심리적 상태가 어떨까? 아이가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학원비 주니까 걔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대가성의 관계로 생각해요. 대가성의 관계. 이게 바로 심리적인 상황이야. 아이를 대하는.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하는 틀은 기업에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탁월한 리더들은 공부 못하는 애를 가르치는 것처럼 공부 못하는 애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성과가 안 나는 기업의 리더들이 혹은 기업의 보스들이 그렇게 직원들을 대해.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목요일날 현대카드를 갔다 왔는데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직원 전체와 소통을 합니다. 거기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하이라키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한 번 걸러내고 또 한 번 걸러내고 또 한 번 걸러내고 그 사이에 생각이 많이 바뀌거나 그 속도가 늦어져.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존에 과거에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안 좋았던 히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안 될 거야 해서 쳐내버린다고. 근데 정태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현대카드에 그분은 직원들이 내는 아이디어는 무조건 수렴을 해. 근데 독특한 아이디어일수록 더 좋아해. 실현 가능성이 없어도 무조건 아이디어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해주냐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 찾아가서 그거를 해당되는 팀이나 팀장과 같이 찾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서울역 앞에 현대카드 정류장 봤어요? 그 다음에 봤나 보네. 그리고 막 이렇게 불빛 뒤로 바뀌는 거. 그리고 현대카드에 가면 현대카드 혹시 아는 선배들이 현대카드 가 있다 있어요? 꼭 현대카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현대카드에는 독특한 게 2개가 있어요. 건물 자체가. 우선은 번호가 붙여져 있어요. 현대카드 1, 현대카드 2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브랜드 하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
카페 있죠? 락카페 같은 거. 바 비슷한 락카페.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리고는 한 스크린 전체가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이렇게 쏴져가지고 나오는 거. 어떤 회사에서 바 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카드는 얼마 전에 사장님이 그걸 추진해가지고 1층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전체 공간이.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고 오면 그 밑에서 술 마시고 놀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들어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현대카드 보면 광고가 좀 다르잖아. 기억납니까? 첫 번째 광고가 뭐였지?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그 다음 광고가 아빠는 뭐해? 아빠는 도대체 회사에서 뭐해? 그러니까는 뭐 테니스 경기 만들어내고 뭐 이상한 거 뭐 빌딩 짓고 뭐 하고 막 무슨 카드 회사가 그런 걸 해?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광고가. 이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면 벌써 리더가 직원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직원들의 생각 하나하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 알까? 두 번째는 계속 우리는 남다르다는 생각을 인식시켜. 우리는 다르다. 차별화. 다르게 생각하자. 그리고 다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사장이지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가깝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정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네가 힘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추진해라 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직에 들어가면 쉽지 않아요. 지금 멘토링 하는 것도 그래서 방식이 좀 더 섬세해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쭉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계속 내가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돼. 이해되십니까? 나는 어떤 곳에 가서도 이런 멘토링을 통해서 혹은 이런 비슷한 상담이나 코칭이나 대화, 소통하는 법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 속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습니까?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 없어요? 그 친구는 그 꼬마는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딱 뭐부터 틀 것 같아요? 틀면 여러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지? 우리가 변화를 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생각 안 하고 삽니까? 변화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첫째,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의 내용들이 바뀌기 시작해. 이해돼요? 내가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내 핸드폰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가 2년 전 핸드폰에 들어있던 문자와 지금 들어있는 문자가 달라. SCG 초창기 문자와 지금 문자는 다릅니다. SCG가 북경 지부에 생겼습니다. 북경에 지부가 생겼어요. SCG가. 이미 포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월드비전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저희가. 월드비전 알죠? 세계적인 국제기구죠. 그리고 다음 달이면 현대자동차 그룹 미소학습원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실제. 그리고 거기에 멤버들, 저희 멤버들은 한 240명쯤 되는데 그 많은 인턴들 이제 9기까지 뽑았으니까 그 친구들의 학교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 그리고 실제 자체 내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것도 뭐 청와대, 뭐 미래기회의 위원장, 아니면 뭐 다른 분들, 다른 MOU 체결할 사람들 주고받는 문자 내용이 달라졌어요. 실제. 또 뭐가 달라졌냐면 저 이제 책을 이번에 4번째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을 쓰는 출판사도 달라졌고 책의 내용도 또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뭐 하고 있는 또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료로 돕는 벤처기업들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특정 산업에만 했는데 또 다른 산업으로 확대돼서 또 다르게 돕고 있다고. 문자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4년 내내 똑같은 문자를 보내고 삽니다. 야, 술 마시러 가자. 아니면 야 어디 가자. 어디 지르자. 아니면 뭐 이렇게 하자. 아니면 도서관에만 처박혀 있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변화되면 또 뭐가 바뀔까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이해됩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 변화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1학년 때 만나는 사람과 4학년 때 만났다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야. 1학년 때 계속 꽈동기만 만나는데 4년 내내 꽈동기만 만나고 이 삶의 영역은 좁아져가지고 확대되지 않은 채 비슷한 생각들만 하고 있어. 왜? 인풋이 주위에서 만나는 대화의 인풋 자체가 별로 나한테 자극적이지 않는 거야.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4년 내내 멘토도 한 명도 없고 나를 이끌어줄 멘토도 한 명도 없고 내가 닮아야 될 롤모델도 없고 내가 나갈 방향도 명확하지 않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변화에서 그 만나는 변화된 사람을 뭘로 알 수 있냐면 내 행동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저한테 메일이 오면 최대한 제가 다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 무슨 뭐 대단한 기업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대단한 무슨 배우를 만나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을 만날 때 주위에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데 직위와 돈과 학벌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20대 중반에 쌓였어요. 생각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해돼? 근데 그게 쌓여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잘못돼가지고 쌓여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안 늘어나. 저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버려요.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래서 난 이런 상황인데 당신의 자료가 워낙 필요해서 지금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겠다면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생들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못해. 추천서를 받아내는 걸 봐도 그렇고 실제 그렇다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만난 사람들의 범위가 늘 제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일과를 한번 봐보세요. 내 점심시간과 내 저녁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루를 사는지. 앞으로 대학 졸업할 때쯤 아니면 30살이 넘었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살게 될 것인지. 자, 변화해서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변화했다는 걸 또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글입니다. 글과 책, 이런 도서, 이런 게 내가 들고 있는 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뻔했던 우리 전공만 혹은 전공에서 낮은 수준만 봤는데 이제 바뀌기 시작해서 높아지고 수준이. 그 다음에 그 인접 분야까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비전과 꿈과 계획에 맞춰서 내가 책을 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열심히 잘하는 멘토도 중요하지만 뭐가냐면 탁월하게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멘토가 되는 거예요. 탁월하게 아이를 육성시키는 멘토. 그러려면 내가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네. 애들한테 새로운 걸 늘 만날 때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돼. 사람이 새로운 걸 늘 만날 때마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주위에 사람이 많아져요. 이해돼요? 내가 만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여러분 조용필 씨가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가수로. 응? 그리고 반짝 떴던 가수들이 왜 사라질까? 그런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용필 씨는 왜 이렇게 오래 갔을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곡을 만들어내서 계속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본인의 이 창법이나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내년도에 또 바뀌고 내년도에 또 바뀌고 내년도에 또 바뀔 것인가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해됩니까? 근데 떴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유명해지고 나서는 막 이상한 프로 많이 나온 다음에 자기를 소비시켜버려. 자기 이미지를. 그리고 그 사이에 변하지를 못해. 그리고 고객한테 다른 대체자가 등장하면서 애가 버림받는 거지. 이해돼요? 소비시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야. 걔가 못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고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대체자가 나오면서 그 대체자로 옮겨가 버려요. 상황.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학 4학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 4년 동안에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정리하십시오.
하루하루마다 묵상을 하고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29, 39, 이 9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금 35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MF가 터졌을 때 저희 집안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님 사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던 고시 공부를 접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었는데 한 4개월 동안 하숙비가 없는 상태에서 정말 서울에서 이제 힘들게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IMF 터졌으니까 잠시 휴학을 해서라도 사법고시를 끝까지 시험 봐서 합격하겠다. 학부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했고 근데 그 생활비를 못 구해서 학교 주변에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이제 그 비용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주변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나만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그 집안이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그래서 결국 일자리를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아놨던 집에서 이제 하숙비가 올라오면 10만 원씩 적금을 부었어요. 그걸 아껴갖고. 그래서 그 적금을 부었던 거를 다 깨고 못 냈던 하숙비 4개월치를 청산을 시킨 다음에 집에 내려가죠. 집에 내려가니까는 집이 없어요. 경매로 넘어가가지고 집이 없어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친척 집에 오라고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가고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정말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고 집에 나오지 않고 털을 막 길러가면서 지저분하게 그러면서 뭘 했냐면 인생의 75세까지 인생 계획을 짰어요. 그것도 역순으로 75세 때 난 이런 존재가 됐을 거라고 75세 정점을 찍는 게 제일 어려웠는데 그 정점 찍기 위해서 오만 고민과 그 다음에 뭐 자료와 이런 걸 보면서 75세에 난 뭘 해야겠다 라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주 단위로 결국 주 단위까지 인생 계획을 짰습니다. 75세에서 23세의 주 단위 인생 계획을 짰어요. 왜냐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그게 불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게 불안한 거야. 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 경제력을 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아무도. 내가 벌든지 뭔가를 해야 돼. 상황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 갈 때 부모님 원망스러워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배움 오지시 말라고. 부모님 배움 안 나왔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에서 갔는데 결국 훈련받다 쓰러져가지고 훈련받다 쓰러져서 원산병원에서 이제 훈련병 시절을 꽤 많이 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그리고는 그때 이제 인생의 롤모델을 만났고 그 성경책에서 만났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크리스천이라 그러면서 좀 삶을 다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왕쾌가 된 다음에 보통 이제 그 육군들 아침 6시 기상이잖아요. 저는 5시나 5시 반에 기상해서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공부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죠. 작전병이었는데 초반기에 작전병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영어 단어 외우고 그리고 이제 밤에 10시 끝나잖아요 일과가. 그러면 이제 작전병이니까 날을 많이 세거든. 그래서 작전병 할 때 날을 세면서 이제 고시책을 좀 보고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또 몸이 나빠졌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그 운이 좋아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항상 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 뭐냐면 연대에서 그 무슨 의료 관련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특기 이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의료 특기 교육을 할 때 연대에서 1등을 했어요. 전체 합혀갖고. 근데 그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그랬는지 사단에 의무병이 안 오는 거야.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말년병장 한 달 남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리고 운 좋게 연대 의무장교 그 중대장님이 추천해가지고는 의무병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무병이 됐어요. 진짜 우연치 않게. 그리고 의무병이 상병 때 되고 나니까 시간이 하루 종일 남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하루에 한 4시간에서 6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군대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아침에 그러니까 다들 TV 볼 때 TV 안 보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음을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계획이 명확하기도 하지만 실제 컨트롤이라니까. 자기 감정과 생각을 주위에 휩쓸리지 않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마쳤고 군 제대하자마자 이제 새로운 계획을 갖고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국 리더십 학교라는 곳을 알게 돼서 리더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문화를 바꿔내는 사람이 되겠다. 특히 철학 체계를 많이 읽었어요. 철학을 최대한 철학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또 철학과 하나 더 있다면 뭐 할까요? 하나 더 관심이 있던 학문이 무슨 학문에도 관심 많았을까요? 역사. 이 히스토리. 철학과 역사를 내가 알아서 뭘 해야 되겠다? 통찰력을 갖는 존재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 때 배우는 학문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학문의 차이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는 학문이라고 하지 않잖아. 수업이라고 그러고. 그죠? 뭐죠 그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배우면 더 이상 배울 필요 없거든요.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어. 중학교 때까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나오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약간 더 방대해지고 약간 더 깊이가 있을 뿐이야. 중학교 때 하는 것보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죠? 언어가 한두 개 늘어나거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학교 때 들어오면 한 분야를 파잖아 이제. 근데 제대로 파는 거 같아요? 대학생활 하면서? 겉만 훑고 나오는 거 같지 않아? 그죠? 대학생활 하면서. 그럼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난 대학을 왜 왔는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도서관에 딱 있는데 도대체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질문을 먼저 했고 난 대학을 왜 왔지? 그리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쌓아야 할 진짜 제대로 된 내공은 뭐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가라 그래서? 대학 나와야만 뭐 취업 잘하니까? 아니면 한국 사회에 제도권 안에 편입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멘토링을 잘 못합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큰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 나한테. 그리고 그 정리되어 있던 것들에 의해서 그걸 설파하면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얻을 수가 있어. 아니면 함께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그런 형태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내공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작은 부분만 이야기할 뿐 프레임워크가 없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짜여있는 틀이 없는 거지. 이제 저는 그런 고민을 했죠. 대학을 졸업할 때 나가야 할, 갖고 나가야 될 내공이 뭘까? 그럼 내공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 나가야 될 내용이. 최소한 내가 배웠던 학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낼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관점을 갖는. 최소한. 이게 최소한입니다. 그리고 최대치는 뭐냐면 바로 한국 사회 그리고 세상의 전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자고 하는 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정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무슨 연구소, 종합연구소에 있는 연구위원들, 또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국무총리 이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지.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대학생인데 대통령은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 나서 전략적으로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제. 학점 때문에 듣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공을 키우기 위한 전략. 그게 뭘까요? 내공을 키우기 위한 전략. 뭐냐면 한 나라의 흐름을 읽어내는 학문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리하기를 8개 학문을 정리했습니다. 포함 안 됐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제가 정리했으니까 이론도 아니고 제 관점에서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철학과 역사. 그래서 철학과 역사학 수업을 먼저 많이 들었어요. 그것도 뭐냐면 3학년, 4학년 수업만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세미나 수업만 들었습니다. 점수가 안 나와도 좋으니 한번 논쟁을 하며 그 짧은 기간 내에 세미나 수업을 듣고 확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스스로 전쟁터에 나를 노출시켜 놓은 거야.
이 토론의 전쟁터에 저를 노출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어가며 정리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됐다. 돈과 관련된. 그래서 경제와 경영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역시 그것도 발표, 세미나 이런 수업만 들었어요. 학점이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돈에 대해서 워낙 무지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심리에 강해져야 된다. 인간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뭘 들었을까요? 심리학과 홍보, 그 왜 언론 정보 이걸 들었습니다. 이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 세상은 기술과 이론에, 그러니까 실험과 기술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서 또 돌아가기 때문에 뭘 들어야겠다? 자연과학 수업과 공학 수업을 좀 들어야겠다. 그렇습니다. 역시 자연과학과 수업과 공학 수업은 학점이 정말 안 좋게 또 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딱 머릿속에 드니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네 개 분야가. 심리, 기술, 돈, 그 다음에 구조. 이 구조를 다루는,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 8개. 그리고 이 8개를 통해서 조직을 이해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어요.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깨우치고. 조직 내 테크놀로지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직 내 심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문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깨닫고, 조직 내에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만들고, 가치관 어떻게 형성하고, 그다음 조직 내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무슨 말이 되죠? 그리고 조직 내 자본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철학 수업을 들을 때였는데, 바로 이제 동양 철학 수업이었는데, 그때 재밌는 게 맹자를 이제 공부했어요. 맹자. 개인적으로 장자가 멋있었는데 장자를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도저히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다시 강변으로 가야 돼. 장자를 따라하려면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든지. 근데 그렇게 힘들 것 같고, 맹자의 책을 보면서, 중용 책을 보면서 뭘 정리하게 되냐면 바로 변화의 개념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려면 뭘 했나요? 맹자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을 변하고 싶은가? 그럼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네가 속해 있는 고장을 바꾸고, 고장을 변하고 싶은가? 그럼 뭐가 하냐면 네가 그 고장 내에 속해 있는 조직, 단체를 변화시키고, 그 단체를 변화시키고 싶은가? 그럼 뭐라고? 네 자신을 변화시켜라. 이게 나옵니다. 맹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아침마다 묵상을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마다 30분씩 군대에서 해왔던 묵상을 다시 이어가는, 그러면서 졸업하기 전에 고대 문화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대학문화 N조를 만들었습니다. 대학문화 N조. 그리고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20대 중반 때 했던 활동들이 지금 컨설팅 할 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한테. SCG도 그래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 중에 사회를, 시민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뭐 컨설턴트, 마케터, 디자이너, 의사, 약사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몰라요. 거의 지식이 전무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데올로기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려. 그리고 실제 조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다 전문가일 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SCG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큰 방향을 잡고 가는 작업을 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20대 중반에 그런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했기 때문이지. 대학문화 NGO에서 첫 번째 했던 사업이 뭐냐면 바로 쓰레기 줍는 거였습니다. 쓰레기 줍기 캠페인, 고대 연대, 고연전 때.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연고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독 딱 한 집단만 고연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그 고연전 때 쓰레기 줬다고. 쓰레기를 왜 줬을까요? Y에 강해져야 된다. Y에 강해질수록 그 사람이 나가는 방향은 명확해서 그 명확성 속에 이 다양한 이 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때 뭐 했냐면 이게 고연전을 옛날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갔을 때 심란한 거야. 응원하고 나면 온통 쓰레기 천지야. 그냥 그 잠실 바다가, 잠실 지붕이. 이게 아무도 책임을 안 지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있는데 학교 또 이 뭐죠? 그 카페테리아, 학교 카페테리아가 있었어요. 그 학생회관에. 지금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편의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 카페테리아가 있는데
역시 지저분한 거야. 애들이 안 치우고 그냥 가버려. 아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최소한 지성이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타겟으로 잡은 게 바로 고연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레기 죽겠다 하면 누가 모입니까? 여러분 모이겠어요? 운동이 멘토링쯤 돼야지 좀 모일 거 아니야. 뭔가 좀 이렇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아니면 진짜 좀 정신적 가치가 있는. 쓰레기는 정말 이렇게 하루의 가치가 있는 느낌이 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맹자 말대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지. 제가 뭐까지 했냐면 기획서를 썼어. 잠실에서 쓰레기 줍기 위한 기획서를 썼다니까. 기획서를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찾아갔어. 우리 과 선배들, 동기들, 후배들 관심이 없어요. 운동이 너무 작다는 거야. 운동 자체가 무브먼트가 너무 작대. 정부 타도 이쯤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우선 들었습니다. 제가 힘이 없으니까 때를 기다린 거지. 그러면서 아, 날 도와줄 사람은 우리 과에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각 수업 시간마다 애를 모아야겠다, 사람들을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변화는 내 주위에 있는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안 돼요. 결국 내가 부모님도 생각을 바꿔놓고 내 친척들도 생각을 바꿔놓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때 변화가 완성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수업 시간에부터 변화를 일으켜야겠다. 뭐 했을까요?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을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매력적인 학생이 돼야겠다. 수업 시간에 가장 매력적인 학생이 돼야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은 매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에 MC몽이 맛이 갔지만 나쁜 짓 해가지고 뭐 아직 결론 안 났으면 내가 보기엔 나쁜 짓 했어요. 벌써 그렇게 구설수에 올라왔다는 거 보면 MC몽이 매력적이잖아요. 얘가. 잘생겼습니까? 전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매력이지? 가수로서 자신의 랩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야. 자기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직접 자기가 써 랩을 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만의 랩으로 풀어내. 매력이 있는 거야. 가수 본연의 모습에 매력을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대학생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학생의 모습은 뭔가?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럼 고민 안 해봤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야 돼요. 마케터가 혹시 이 사이에 마케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진정한 마케터는 우리 이 상품 자체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만드는 그걸 개발을 해줘요. 그럼 사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비타민 섭취를 못해가지고 비타민 워를 많이 먹어요. 비싸잖아. 비타민 워를 비싸죠. 아까 뭐 된장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독 그것만 딱 아침마다 하나씩 먹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한테는 비타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쁘게 생겼어 통이.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해. 이 통 자체가 물로 담아서. 대학생으로서 정말 매력적인 학생의 모습이 뭘까 고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냈어요. 수업을 장악하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을 장악한 학생의 모습이 뭘까요? 바로 교수님 힘들게 하는 거지. 정말 천철살인과 같은 질문을 던져서 교수님이 당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학생이 되죠. 그리고는 7개 수업에 각각 수업 진도표를 다시 뽑아가지고 그 수업 진도마다 교수님이 썼던 논문을 기본선 당연히 있고 논문을 따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주제와 다른 반대되는 이 교수님의 논문들을 다시 또 뽑아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읽어. 그리고 거기서 쟁점을 뽑아. 아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주로 언급되는 거 보니까 쟁점이. 그리고 질문을 해. 대답하기 힘들 만큼의 질문을 뽑아내요. 5개에서 한 6개를. 그리고 나는 대답을 해. 내가 왜냐면 시간이 있으니까 쭉 쓰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 제일 앞에 앉았다고. 제일 앞에. 수업 시간에 제일 앞에. 그리고는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질문을 딱 던지죠. 끊고 수업실 지나는 걸 끊고. 왜? 끝에 하면 애들 싫어요. 빨리 가야 되거든. 나 때문에 늦어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에 끊고 그런 것까지 염두를 했다고 지금 상황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선생님 처음에 좋아해. 수업에 정말 적극적인 참여한 학생이라고. 5번쯤 되니까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5번째 지내네. 너무 힘든 거지. 나 때문에 이제 막 수업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느낍니다.
수업이 저희에서 주도되고 있는 걸 느끼고 이 많은 친구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를 느껴. 실제 진짜 그래요. 그리고는 때를 기다린 거지. 아, 인젠 나와서 쓰레기 줍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됐구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 특히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하면, 나도 이제 재능 기부하면서 좀 이렇게 기사가 좀 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모델들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부터 해서 아무리 봐도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막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금방 압니다. 근데 뭐가 되냐면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하는 일정 정도의 가치를 채운 그 대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거부를 못합니다. 그 가치를 채워놓고 매력적인 학생으로 앞에 등장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야기를 하지. 딱 나와서 교수님 오기 전에 수업 시작하면 대부분의 교수님 중에 9시에 딱 시작이다. 그럼 9시에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9시 한 3분, 5분 들어오는 분이. 그럼 나는 이제 8시 한 58분쯤 딱 강대상에 나가서 이런 강대상에 나가서 학생들이 딱 앉아있으면 뭐 되면 칠판을 딱 3번 두드리면 애들이 주목을 합니다. 주목을 해.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여러분 교수님 오기 전에 3분만 빌려 쓰겠습니다. 딱 이야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대생이고 몇 학번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이제 듣는 학생인데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다. 근데 이 고민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다.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찾고 있다. 분명히 이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처음에 7개 수업을 돌았어요. 그렇게. 몇 명 남았을까요? 몇 명? 함께하는 사람 남아주세요 했는데 몇 명 남았을까? 한 명도 안 남아요. 한 명도. 역시 쓰레기 줍는 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면 돼요? 한 번 더 해. 2번 더 해. 3번째 7번. 그러니까 21번을 강대상이 딱 나오니까 진정성을 느끼고 3명이 남은 거야. 7개 수업에서 3명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3명을. 밥을 사줘야지. 그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배를 채워주고 따뜻하게.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3명이지만 비록. 그러면서 뭐냐면 3명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만날 수 있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 3명이기 때문에 조직이 된 거야. 작은 조직이. 그 이제 조직명을 그러니까 유니브 컬처라는 대학 문화 NGO 유니브 컬처라고 만들었어요. 그 조직명을. 그리고는 명함을 조만간 명함을 파자. 그래서 명함을 파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스트 쭉 적으니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와 동아리가 있는. 그 동아리에서 사람들 몇 명 더 데려오자. 그래서 몇 명 더 데려왔어. 그죠? 그리고 뭐 했냐면, 저는 이제 그 기획서를 제대로 보완해가지고, 제가 아는 네트워크 내에서 고대 기독인 모임, 연대 기독인 모임의 회장을 설득했어요. 그리고는 각각 선교단체가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봉사단체가 참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일반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주 동안 거의 진짜 문지방이 닳도록 한 수업 끝나면 한 4시 반, 5시 반부터 한 3시간 동안 계속 동아리를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명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인 게 한 30개의 단체가 고대에서 모였어요. 한 명이 시작했는데 30개 단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론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회장 출마를 하긴 했는데, 처음으로 이 모여있는 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야 될지, 그리고 각각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초등학생이 찾아가 봤습니까? 잘 안 가죠. 그렇다니까. 이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은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다고 생각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많고, 학벌이 많아야지 자원이 많고, 네트워크가 많아야지 이렇게 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 정반대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어떤 이렇게 큰 국가와 뭐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나는 이미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총학생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학생 한 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응? 학생 한 명을 위해 존재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들어주지 않겠지만 이게 정당한 요구고 해야 될 정말 이렇게 명분이 있는 요구다 그러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찾아갔지. 설명을 해줘.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봉투 지원에 대한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자, 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던 그 학생 본관 있잖아요. 거기 교무처에 교무처 처장님 찾았어요. 설득을 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역시 또 쓰레기 봉투에 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서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동문회도 찾아갔어요. 동문회 회장 없어가지고 부회장 만났죠. 부회장 만나서 연결시켰죠. 그리고는 결국 고대 기독인 모임과 연대 기독인 모임에서 협찬을 받아서 고대생은 빨간색 조끼를, 연대생은 파란색 조끼를 끼고 쓰레기를 줍게 됐죠. 당일날. 결국 당일날 몇 명이 참여했을까요? 쓰레기 줄 때. 고연전 때. 이틀 동안 하는데 그때 27, 28일 기억하는데 몇 명이 참여했을까? 9월달. 바로 놀랍게도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500명이 참여를 한 거지. 500명. 그리고 500명 참여시킬 때 그냥 대충 했을까? 그렇지 않지. 철저하게 계획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잠실 스타디움, 그 다음에 야구장, 잠실 스타디움, 야구장, 그 다음에 농구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뽑아. 그 지도를. 그래서 지도 주변에 학생의 동선을 그려. 애들이 어떻게 이동할지. 왜 캠페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몇 시에 만날지 쭉 하루 일과표를 쭉 써.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 단체별로 그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영역을 담당해서 그 영역 몇 번에 앉을지까지 다 정리를 한다고. 시나리오를 정리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을. 몇 회 때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해야 할지를 정리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8시 반까지 와서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8시 반부터 와서. 물론 1학년생들 많이 거기서 날새죠. 네, 막 시끄럽게 하고 날셉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쓰레기 줍자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그 근처에 다 자리를 배치시켜서 이제 야구장이면 야구장, 제일 먼저 야구장부터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합니다. 근데 딱 7회가 됐는데 이게 느낌이 안 좋아. 왜냐면 보니까 온통 막 담배꽁초와 가래와 막 김밥 터진 거, 라면 흘려가지고 국물 흘린 것부터 해서 막 5만 개 다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한 야구장에 한 150명이 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아. 우리가 점이야 점. 그냥 우리만 150명. 왜? 애들만 해도 1만 명이 넘거든 거기에. 완전 점이 15%가 됩니까? 아니죠. 1.5%잖아요 1.5%. 1만 명 중에 150명이면 1.5%야.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거를 이제 딱 죽으려고 하니 깜깜한 거지. 안 되겠다. 이거는 전체를 환기시켜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는 깨달은 게 바로 전광판을 응시하게 된 겁니다. 전광판에 그 지성인으로서 쓰레기 줍다라는 글이 나가게 만들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디어가 뛰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바로 이제 본부석에 찾아가죠. 본부석에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해달라고 해야죠. 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워키토키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그 대표들한테 나오라 그래가지고 20명의 대표가 딱 본부석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누구를 외쳤을까요? 총장님 하고 외쳤습니다. 총장님 외쳤는데 안 나타나요. 화장실에서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화장실 갔다가. 그럼 붙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막 말렸는데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총장님이 딱 웃으시더니만 다른 교수님을 소개시켜줬어요. 교수님은 다시 설명을 했어요. 교수님이 막 약간 짜증내면서 알겠다고 하는 거야. 미심쩍어. 진짜 제대로 해줄까. 근데 놀랍게도 딱 자리에 들어갔는데 8회 초가 끝나고 8회 말 되기 전에 그때 전광판에 이게 나온 거야. 그리고는 9회 말까지 끝날 때 연속 3번이 나온 겁니다. 그 중간중간 끝나면서. 장난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죽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를 물론 막 줍진 않아 애들이. 근데 그걸 줍기 시작하면서 옆에 있는 애들이 보고 미안해서. 왜냐면 계속 뱉은 애들이 있는데 막 버리는 애들. 미안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왜? 자기 또래라는 걸 알거든. 같은 학생이라는 걸 아는 거든. 그래서 그걸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 죽으라고 줬죠. 근데 그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고대 내에 인물 포커스란에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막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에 불과했어요. 대학문화 NGO 활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연대 고대 응원단 찾아가가지고 아이디어를 줬어요. 쓰레기를 줍게 만드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봉투 있잖아, 봉투. 빨간색 봉투와 지금도 합니까? 빨간색 봉투와 검은색 이렇게 파란색 봉투를 들고 응원하거든요. 그게 쓰레기 주고요, 그걸로. 그때 그 아이디어가 저희 단체에서 준 아이디어예요. 놀랍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작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뭐 대학문화 NGO에서 했던 활동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무감독 시험 운동도 했고 시험 볼 때 무감독으로 양심 차원에서 하자.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뭐 여성 강연, 리더십 강연회도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영어 스터디 문화도 확산시키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1년 반 동안 했죠.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그 문화, 보이지 않는 문화에 대한 변화 그리고 그때 했던 활동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전화와 그러니까 무감독 시험 운동할 때는 재밌는 게 뭐냐면 누굴 만났냐면 그 육사 참모장을 만났어요. 육사 사관학교 학교장 원스타거든. 원스타하고 통화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무감독 시험을 하는 곳을 봤더니만 육군 사관학교, 해군, 공군 사관학교들이 다 무감독 시험을 해. 명예시험이라고. 자신의 양심을 걸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3군 사관학교도 시험을 그렇게 해. 그리고 몇몇 미션 스쿨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아주대 무슨 경영학과에서 무슨 교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일일이 다 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통화를 걸고 자료를 좀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벤치마킹을 정리하죠. 그리고 그걸 들고 이제 고대 신문사에 가가지고 설명도 하고 교수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여러분 머리에 들어있는 걸 정리하지 않으면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로는 설득이 안 됩니다. 특히 사례를 보여주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해. 이미 했던 사례가 있다. 그런 작업을 했죠. 그런 작업을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거야. 실제 7명의 교수를 3명을 설득해가지고 3명이 무감독 시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멘티들을 대할 때 내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멘티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멘티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만 바뀌는 게 아니야. 걔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바꿔야 될 세상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바뀌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비 효과. 분명히 나는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본인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칠 텐데 꼭 본인들 구자에 맞춰서 29, 39세에 본인의 이미지를 잡으십시오. 한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4살짜리 여자인데 이 4살짜리 여자애가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누구냐면 한 살 되기 이틀 전에 소아암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얘가 거의 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4살 때까지 6번의 소아암 수술과 엄청난 약물 치료를 했던 꼬마입니다. 근데 그 꼬마가 갑자기 어느 날 무슨 뭘 보다가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아빠, 저처럼 소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돕고 싶다고. 그러면서 뭘 했냐면 자기가 잘 만드는 레모네이드 한 잔을 팔아서 언젠간 병원을 만들 거예요 하고는 아빠를 졸라서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집 앞에 이 잔디밭 앞에다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선 첫 번째 황당하고 애가 얼마나 아팠길래 그런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진짜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너무 기특하고 그 말을 흘렸어요. 근데 얘가 계속 여러 번 하네. 그러면 결국 가판대 앞에 이 가판대를 만들어서 잔디밭 앞에 레모네이드 가판대를 딱 만들어주는. 근데 애가 진념이 있었어요. 꼬마인데도 불구하고 첫 해에 2,0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5달러인데 한 잔당 계속 외치면서 판 거야. 시간이 날 때마다. 근데 그걸 보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이 사준 거지. 꼬마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가 몸이 더 나빠진 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다가 몸이 나빠진 겁니다. 그리고는 5살 때 어쩔 수 없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국의 가장 큰 소아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머리가 다 빠지고 더 이상 사실은 정말 이렇게 수면 연장밖에 안 되는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창문을 딱 바라보는데 하루는 자신의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아빠한테 반드시 꼭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을 만들기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언론사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빠가 일일이 적어가지고 언론사에 알린 거예요. 놀랍게도 그게 받아져서 그 미국 MBC 뉴스 알죠? MBC 뉴스. MBC 뉴스와 또 어디 나왔냐면 오프라 윈프리 쇼에 그 꼬마가 등장을 한 겁니다.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5살짜리 꼬마. 근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초등학교부터 바뀌기 시작해. 초등학교 학교 내에 혹은 학교 근처에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50개 주에 다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생기고 고등학교에 생기고 그리고 캐나다에도 생기고 이렇게 대서양을 지나가지고 프랑스와 영국에도 레모네이드 가판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꼬마 하나. 그리고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8살쯤 됐는데 결국은 생을 마감했어요.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7살쯤 됐을 때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7살짜리가 그런 이야기 했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 불행은 행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 너무 많이 나요. 아빠, 엄마가. 불행은 행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불행하다 이런 생각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삶은 너무 불행해. 근데 그 꼬마가 불행은 행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많은 이 소아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견뎌냈던 그 꼬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꼬마는 삶을 다했는데 놀랍게도 얼마가 뭐냐면 그 꼬마가 생을 다했을 때 75만 달러가 레모네이드 팔아가지고 그게 기금이 모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걸 아빠가 소아암병원에 기증을 했고 그러고 나서 꼬마들이 모여서 초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레모네이드 파운데이션을 미국에 만들었습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레모네이드 파운데이션을 구글이나 야후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 꼬마 이름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줄여서 알렉스라고 해요. 알렉산드리아가 남긴 그 운동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이 여러분 정체성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정체성은 컨설턴트가 아니에요. 기껏 직업이 아닙니다. 제 정체성. 개인적으로 저의 정체성은 20대부터 가졌던 것처럼 사회운동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SCG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계획은 뭐냐면 이제 미국 로스쿨 가가지고 로이어가 돼서 국제인권 관련된 더 큰 통합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통합인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걸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40대의 제 모습이에요.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SCG는 글로벌하게 지부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한 3, 4년 내에 다보스 포럼에 제가 연설하는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그리고 내년에는 SCG를 재단법인화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출자를 받아서 아니면 제가 벌든지 해가지고 아시아 최대 조직으로 프로보노 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계속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한테 중요한 여러분의 정체성의 키워드는 뭡니까? 그리고 실제 대학 졸업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는 혹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 멘티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의 모습은 뭡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내공이야.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게 내공이라니까. 그래서 툭 던지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정말 깊은 고민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놔. 그럼 두렵지 않아. 마치 컨설턴트들이 탁월해지면 단지 A4 용지 몇 장과 그리고 볼펜만 주면 어떤 나라에 가서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탁월한 컨설턴트는
이 볼펜과 볼펜 한 자루와 용지 하나만 있으면 어떤 곳에 가서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과정에 좀 더 탁월한 그리고 좀 더 변화를 주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궁금한 거 질문 듣고 끝내게.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을 잘하는 법을 길러야 되는. 아까 매력적인 학생이 되는 게 질문을 잘해줘. 정말 질문 잘해야 돼요. 보면 기자들 그런 거 안 봅니까? 청와대에서 이번에 천안함 사건 기억나죠? 질문 잘하는 기자들은 두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니까. 세상에다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돼. 그 명심해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 멍하니 그냥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반박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아이디어 아니면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할 생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죠. 자, 질문. 그러면 질문 잘하는 또 멘토가 되시기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멘토링도 잘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지만 하나 알려드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조직에다가 내서 조직을 더 키우거나 변화시키는 존재가 또 되세요. 늘 그런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런 태도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두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웃스탠딩 하게 돼 있다니까. 아웃스탠딩 하게 돼 있어. 인세팅 되는 게 아니라 인시팅 되는 게 아니라 아웃스탠딩 하게 돼 있어. 모든 사람이 하는데 다 이렇게 보면 초등학교 때 줄 세운 다음에 앉히잖아 애들. 왜 그렇게 해? 눈에 다 봐가지고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들이. 줄 세운 다음에 다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앉혀놓잖아. 뭐 하기 전까지 다 앉혀놓거든. 군대가 늘 그래. 앉혀놓는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 행동 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내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걸 읽어낼 줄 아는. 다 앉혀놓는다고 의도적으로. 근데 아웃스탠딩은 밖에 나와서 혼자 서 있다. 마치 교관 아니면 선생님 혹은 또 다른 사람처럼. 그래서 그 사람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웃스탠딩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존재가 돼야죠. 그래서 공신에게도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새로운 사업을 해보자. 나한테 그걸 맡겨봐라.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시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주면 이번에 정재승 교수님이 아마 이번 달 말에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정재승 교수님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카이스트 출신 있습니다 여기. 그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뭘 하냐면 재능 기부를 하는데 독특한 재능 기부를 해요. 1년에 한 번 10월 말 토요일 날에 기사 검사 경우 많은데 전국의 그 과학자들을 좀 재능 기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20만 이하의 도시, 20만 이하의 소도시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애들이 과학을 제대로 된 특강을 서울 지역처럼 못 들으니까 서울 과학 특강을 해주는 한 20개 내지 30개 학교에서 그날 같은 시간대 그렇게 하는 재능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관련된 공신이 영어 과목 아니면 수학 과목 아니면 특정 과목 그 과목을 2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 한 30명이 할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트위터에다가 만약에 그런 거 하려고 하는데 지원자 받습니다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쓰기 준다고 할 때 안 될 거야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담 아니고 하나만 알려주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목을 끄는 게 뭘까? 바로 인지 부조화일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 내가 알았던 게 다가 아닌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 라고 느낄 때 그리고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해내지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그걸 주체하는 사람들은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심리에 강해져야 한다니까. 심리에. 사회심리, 문화심리, 조직심리 이런 게 강해져야 돼.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작게
어떤 특정 뭐 단체 1000명 이런 건 아니라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한 번에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준비하고 역량을 거기다 쏟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시리즈로 이번 달에는 수학, 다음 달에는 영어, 다음 달에는 뭐 과학, 다음 달에는 사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그 다른 중간고사다, 그 다른 기말고사다. 그러면 첫째 주에 중간고사 대비 특강, 응? 기말고사 대비 특강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한 번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명심하십시오. 조직은 내가 어떤 식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조직은 달라집니다. SCG가 홈페이지가 없는데도 240명이 돼요. 저희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근데도 현대자동차 그룹이 그냥 우리를 믿고 MOU를 체결해. 청와대에서는 연락이 와. 홈페이지가 없는데, 직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풀타임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파트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가져가고 지금 고민은 11월 달부터 이제는 타겟팅으로 매달 100명씩 프로보너를 확보하려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멘토링을 또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특강만 하는 멘토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강만 하는 멘토. 시간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고민해야 돼요. 스펙트럼. 재능의 스펙트럼. 재능의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재능의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 늘 우리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 이것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오히려 이렇게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하게 집중할 수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켜줘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SCG의 모든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하지 않아요. SCG의 모든 프로보너와 사회적 기업을 다 돕지 않는다니까. 뭐냐면 내부 팀을 운영하는 자신의 재능이 스텝이라서 회사에서 내부 팀을 운영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근데 그걸 만들어줘.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해됩니까? 그다음 그 사람은 글만 쓰는 사람. 글만 쓰는. 그래서 트위터에 또 그 사회적 기업을 알려주는 형태로 트위터만 하는 SNS 마케팅 다 특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럼 그걸 거기서 혼자 하게 두는 게 아니라 또 분과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과가 가능하면 그게 어떤 생태계를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 분과를 만들어주면서 서로 혼자 힘으로는 힘드니까 서로 모여서 의지하게 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조직은 커져가고 조직이 활동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옵니다. 이해되죠? 질문 없습니까? 질문. 공신이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누가 질문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 이번 그 특강을 인연으로 여러분과 또 다른 형태 또 필요하다면 그렇죠. 여러분 만나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